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이 방위산업 4위권? 농담하시는 겁니까? 워싱턴 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회의장 60여 개국 안보 전문가들이 모인 그곳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영국 왕립국방연구소 수석 애널리스트 데이비드 클라크, 그는 스크린에 띄워진 한국 방산 수출 통계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2024년 한국 방산 수출액 170억 달러.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까?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9위라고요? 회의장 곳곳에서 동조하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독일 국방부 자문관이 고개를 저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K-팝이나 반도체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방위산업은 다른 문제죠. 이건 100년 이상의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한국이 고작 50년 만에 우리를 따라잡았다. 믿기 어렵군요. 그때 한 여성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배지에는 MIT 안보연구소 소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캐서린 리우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역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휴전선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곳에 수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북쪽에는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서쪽과 동쪽에는 세계 1위와 3위 군사력을 가진 국가들이 있죠. 당신들은 이런 환경에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이 2030년까지 세계 4위권 방위산업국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미 그 목표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넘어섰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당신들이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데이비드 클라크가 비웃었습니다. 교수님,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근거라도 있으십니까? 캐서린 리우가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보고하죠. 그때도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과연 그곳에서 그녀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강국으로 변신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캐서린 리우입니다. MIT 안보연구소 소장이자 전직 미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방산 강국? 그건 좀 과장된 표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워싱턴 회의장에서 동료들이 한국을 조롱하는 걸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편견을 확인하고 싶어 할 뿐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3월 중순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느껴지는 건 속도였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모든 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분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셔서 놀랐어요. 교수님, 한국 처음이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한국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우리가 배우기만 했는데 이제는 가르치기도 하죠.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첫 방문지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화디펜스 시설이었습니다. 사전에 약속을 잡아뒀는데 솔직히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장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거대한 부지에 최신식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건 김수진 박사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엔지니어였죠. 교수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K9 자주포 개발팀 리더를 맡고 있는 김수진입니다. 그녀의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눈빛도 또렷했고요. 우리는 먼저 전시관으로 향했습니다. 벽면 가득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폴란드, 호주, 루마니아, 이집트. 한국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의 리스트였습니다. 폴란드는 K9 자주포를 1000대 계약했습니다. 역사상 단일 무기체계로는 최대 규모죠.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1000대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김수진 박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하니까 계약한 거죠.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납기일도 지키고 성능도 보장하고요. 우리는 생산 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포신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모니터를 보며 공정을 체크했습니다. 자동화율이 엄청나게 높았죠. 교수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김수진 박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국 방산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죠. 대부분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한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 몰랐거든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네요. 괜찮아요. 우리는 증명할 겁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요. 우리는 야외 시험장으로 나갔습니다. 넓은 벌판에 K9 자주포 한 대가 서 있었어요. 김수진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K9는 분당 6발에서 8발까지 사격이 가능합니다. 사거리는 55km 이상이고요. 자동장전 시스템 덕분에 승무원은 단 3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때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포탑이 빠르게 회전하며 목표물을 향했어요. 첫 발이 발사되는 순간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포탄이 날아갔죠. 30초도 안 돼서 6발이 연속으로 발사됐습니다. 먼 곳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모두 명중이었습니다. 어떠세요? 김수진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이 정도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더 보여드릴 게 많거든요. 우리는 회사 연구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죠. 보안 검색을 통과하니 거대한 전산실이 나타났습니다. 수십 명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모니터를 보며 코딩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인공지능 무인체계 개발실입니다. 김수진 박사가 한 모니터 앞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화면에는 드론 수십 대가 군집을 이루며 비행하는 시뮬레이션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이건 스웜 드론 기술입니다. 100대 이상의 드론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임무를 수행하죠. 적의 레이더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거나 정찰 임무를 수행합니다. 한 엔지니어가 시연을 위해 조이스틱을 조작했습니다. 화면 속 드론들이 순식간에 대형을 바꾸며 가상의 적 기지를 포위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목표물만 타격했습니다. 실제 시험 비행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서해 훈련장에서 정기적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곧 양산 단계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 전장을 설계하고 있다는 걸요. 점심시간이 되어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김수진 박사와 마주 앉았죠. 식사를 하다가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저도 이 길을 선택한 걸 후회했습니다. 왜 하필 방산이냐고 친구들이 물었거든요. 더 편한 길도 많았는데 말이죠. 왜 이 일을 선택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비군이셨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훈련 가시는 걸 봤죠. 40대 중반인데도 총 메고 산을 뛰어다니셨어요.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고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편한 건 누군가 이걸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저도 뭔가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방 관련 엔지니어링을 선택했죠.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자부심이 큽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헬기 생산 라인이었어요. 거대한 경납고 안에 수리온 헬기 여러 대가 조립 중이었습니다. 수리온은 완전 국산 헬기입니다. 엔진부터 항전 장비까지 모두 우리 기술로 만들었죠. 김수진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대의 수리온이 완성 단계에 있었어요. 조종석에 앉아볼 수 있냐고 물었더니 흔쾌히 허락해줬습니다. 헬멧을 쓰고 조종석에 앉았어요. 계기판이 복잡했지만 직관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어볼까요? 옆에 있던 테스트 파일럿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동이 걸리자 엔진음이 울려 퍼졌어요.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였습니다. 일정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이었는데 창밖으로 남산타워가 보였어요. 노트북을 펴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정리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보였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복사하거나 모방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체 기술로 설계하고 개선하고 혁신하고 있었죠. 저녁에 김수진 박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은 다른 곳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어디냐고 물었더니 비무장지대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긴장됐습니다. 휴전선을 직접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거든요. 아침 일찍 픽업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국군 장교가 함께했어요. 이병호 중령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보실 곳은 민간인 통제 구역입니다. 각별히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차는 북쪽으로 계속 달렸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어요. 논밭 사이로 군부대가 보였고 철책선이 이어졌습니다. 검문소를 몇 번 통과했죠. 갈수록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도라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전망대에 오르니 북한 땅이 보였어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망원경을 통해 북한 초소도 보였고요. 이병호 중령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개성공단입니다. 지금은 폐쇄됐지만요. 그 너머가 평양이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 근무하시면 어떤 기분이세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복잡하죠. 저 너머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이건 단순한 국경이 아니에요. 전쟁이 멈춘 선입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국방에 집중하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던 겁니다. 우리는 인근 군부대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K2 전차를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검은색 위장 무늬로 칠해진 전차는 위압감이 대단했습니다. 전차장이 설명을 해줬어요. K2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 중 하나입니다. 자동장 전장치와 최신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전차 포탑에 올라가 보니 내부가 생각보다 협소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비가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조종석에 앉았을 때 느낀 건 책임감이었습니다. 이 안에서 누군가는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대를 나와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병호 중령과 대화를 나눴어요. 중령님, 한국 군인들의 사기는 어떤가요?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우리 장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알거든요. 자부심이 생기죠. 그리고 그게 실제 전투력으로 이어집니다. 서울에 도착해 국방부 청사로 갔습니다. 거기서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을 만났어요.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방산의 미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는 세계 4위권 방산 수출국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목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방사청 차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 말이죠.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한국은 생존을 위해 기술을 개발했고 그 기술이 이제 수출 상품이 된 거였어요. 저녁에 김수진 박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였는데 창밖으로 화려한 네온 사인이 보였어요. 교수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좋은 의미로요. 한국을 완전히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외국 기술을 배웠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우리만의 것을 만들었고 개선했고 혁신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르치는 위치가 됐어요. 앞으로 계획은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주입니다. 다음 세대 전장은 우주예요. 위성, 미사일 방어, 우주 감시. 우리는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전라남도 고흥의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발사대가 서 있었어요. 윤태희 박사가 안내를 맡았습니다.
50대 중반의 항공우주 전문가였죠. 여기서 누리호가 발사됐습니다. 한국 최초의 순수 국산 발사체죠. 발사대 앞에 선이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높이가 50m는 좋게 넘어 보였어요. 우주 기술이 왜 국방과 연결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윤태희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정찰위성, 통신위성, 조기경보 시스템. 모두 우주에서 작동합니다. 우주를 장악하지 못하면 미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관제센터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지구 궤도가 표시되어 있었고 한국 위성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현재 한국은 정찰 위성을 포함해 수십 기의 위성을 운용 중입니다. 2030년까지 그 수를 배로 늘릴 예정이고요. 윤태희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마지막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를 방문한 거였죠. 거기서 KF-21 전투기 조종 시뮬레이터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조종석에 앉아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가상의 적기가 나타났고 제가 조종관을 움직이며 대응했죠. 물론 실제로는 추락했지만 그 경험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스텔스 기능과 인공지능 보조 시스템을 탑재할 예정이고요. 담당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간의 방문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회의장에서 발표할 자료였죠.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부상, 생존에서 혁신으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사진을 첨부하고 결론을 작성했습니다. 핵심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방산 강국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성장은 운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겁니다. 공항으로 가는 날 아침, 김수진 박사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교수님 좋은 여행이었길 바랍니다. 그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 과정에서 강해졌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지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기술을 예술로 승화시킨 나라였죠. 워싱턴으로 돌아온 뒤 발표 날짜가 잡혔습니다. 같은 회의장, 같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데이비드 클라크도 있었고 독일 자문관도 있었습니다. 제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 저는 한국이 방산 사위권이라는 주장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그들은 이미 사위권이 아닙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데이비드 클라크가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3위권입니다. 어쩌면 2위권에 도달했을지도 모릅니다. 스크린에 제가 찍은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K9 자주포 수리온 헬기, 스웜 드론, 누리호 발사체.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주고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공유했죠. 한국은 2024년 170억 달러 규모의 방산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무기를 파는가, 누가 사는가, 그리고 왜 사는가입니다.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빨간 점들이 한국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을 표시하고 있었어요.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그들이 한국 무기를 1000대 넘게 주문했죠. 호주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그들도 한국 무기를 선택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국 무기가 서방 표준을 충족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능가한다는 거죠. 데이비드 클라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마케팅의 승리 아닙니까?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한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와 통화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3가지였어요. 첫째, 성능. K9 자주포는 독일 피제하2천보다 사거리가 길고 발사 속도가 빠릅니다. 둘째, 납기. 독일은 5년 걸린다고 했지만 한국은 2년 안에 인도를 약속했죠. 셋째, 기술 이전.
한국은 현지 생산까지 지원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절박함이죠. DMZ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철책선과 초소가 보이는 풍경이었어요. 한국은 휴전선에서 50km 떨어진 곳에 수도가 있습니다. 북한은 13,000문 이상의 포를 휴전선에 배치했죠. 서울은 그 사정거리 안에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스스로 강해지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제가 비무장지대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북한 땅이었어요. 저는 이곳에 직접 가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한국인들에게 국방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걸요. 그건 삶의 일부입니다. 남자들은 20대에 2년간 군복무를 합니다. 예비군 훈련도 40대까지 받죠. 온 국민이 전쟁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경계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한화 디펜스 생산 라인 사진이었습니다. 절박함은 혁신을 낳습니다. 한국은 외국 기술에 의존할 수 없다는 걸 일찍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체 개발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엔 모방이었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결국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김수진 박사와의 인터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녀가 카메라를 보며 말하는 장면이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무기를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팔 수 있죠. 이게 진짜 주권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한국의 목표는 2030년까지 세계 4위권 방산국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그들은 이미 그 목표를 달성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우리는 편견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라고요. K-팝이나 수출하는 나라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국은 디젤 잠수함을 만듭니다. 이지스 구축함을 만들죠.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순수 국산 전투기를 개발 중입니다. 우주 발사체도 쏘아 올렸어요. 이 모든 걸 60년 만에 해냈습니다. 60년이요. 우리가 200년 걸린 일을 말이죠. 데이비드 클라크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한국이 미국이나 러시아를 넘어선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아닙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수십 년의 노하우가 있죠. 하지만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따라잡았어요. 자주포, 디젤 잠수함, 드론 기술. 이런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입니다. 독일 자문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과장 아닙니까? 독일 무기가 여전히 우월하다고 봅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폴란드가 선택한 건 한국입니다. 독일이 아니고요. 시장이 답을 내렸어요.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결론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술 강국이고 방산 강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강해질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배우는 거죠. 발표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물론 데이비드 클라크는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지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몇몇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프랑스 국방부 대표가 명함을 건넸어요. 교수님,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저희도 한국과 협력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나중에 자문을 구해도 될까요? 호주 국방연구소 소장도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한국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 프로젝트죠.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예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김수진 박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발표가 잘 끝났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죠. 곧 답장이 왔습니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하지만 진짜 증명은 이제부터예요. 우리는 계속 발전할 겁니다. 멈추지 않을 거예요. 며칠 뒤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국 국방부가 한국과 차세대 전차 공동 개발을 논의 중이라는 거였어요. 독일도 한국 드론 기술에 관심을 보인다고 했고요. 제 발표가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쳤다면 기쁠 일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방산 전시회 아덱스였어요. 킨텍스 전시장은 엄청난 인파로 붐볐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바이어들과 전문가들이 한국 무기를 보러 온 거였죠. 전시장을 돌아보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수진 박사였어요. 그녀는 부스에서 외국 바이어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박사님. 제가 다가가자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교수님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우리는 잠깐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어떠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신없어요. 주문이 쏟아지거든요. 좋은 일이지만 솔직히 부담도 돼요.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되니까요.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전시장을 더 돌아봤습니다. K2 전차 실물이 전시되어 있었고 천국 미사일 시스템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설명을 듣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뜨거울 줄은 몰랐어요. 야외 전시장에서는 비행 시연이 있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FA-50이 하늘을 날았어요. 엔진 소리가 귀를 찢었고 기동이 날렵했습니다. 관중들이 환호했죠. 저녁에 만찬이 열렸습니다. 각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방산 기업 대표들이 모였어요. 한국 국방장관이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평화는 약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강함에서 옵니다. 우리는 강해지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더 강해지고 더 혁신하고 더 발전할 거예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그의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만찬이 끝나고 김수진 박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카페였어요.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외국 사람들은 한국을 어떻게 보나요? 진짜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복잡해요. 어떤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투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한국이 너무 빨리 성장해서 불안한 거예요. 두려워한다고요? 네. 기존 질서가 바뀌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이 강해지면 자기들 입지가 좁아진다고 생각하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는 돼요.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어요. 우리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 알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미래, 방산의 전망, 기술 발전.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은 진짜였습니다. 며칠 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한국은 더 이상 연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동료였고 파트너였죠. MIT 연구실로 복귀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성공 요인 분석이었어요. 학생들과 함께 데이터를 모으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핵심 결론은 명확했어요. 첫째, 위기의식. 한국은 생존을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둘째, 정부 지원. 정부가 방산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했죠. 셋째, 기술 투자. 단순 모방이 아닌 자체 기술 개발에 집중했어요. 넷째, 인재 양성. 우수한 엔지니어들을 육성하고 지원했습니다. 다섯째, 시장 전략. 성능과 가격, 납기를 모두 만족시키는 전략을 구사했죠. 논문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많은 학자들이 인용했고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한국 방산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1년쯤 지나 김수진 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어요. KF-21 시제기가 첫 비행에 성공한 거였죠. 교수님, 우리가 해냈어요. 순수 국산 전투기를 하늘에 띄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기뻤어요. 그들이 해낼 거라고 믿었거든요.
영상을 봤습니다. 검은색 전투기가 활주로를 달리다 하늘로 솟아오르는 장면이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단순히 기계가 나는 게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꿈이 날아오르는 거였죠.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장이었어요. 경납고 안에 KF-21이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인상적이었어요. 교수님, 조종석에 앉아보시겠어요? 테스트 파일럿이 제안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조종석에 앉았어요. 계기판이 모두 디지털이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건 4.5세대 전투기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스텔스 기능과 인공지능이 추가될 거예요. 파일럿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조종관을 잡아봤어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미래였습니다. 공장을 나와 김수진 박사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바닷가가 보이는 식당이었어요. 수진 박사님, 앞으로 목표가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바다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우주예요. 다음 세대는 우주에서 싸울 겁니다.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해요. 한국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만 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까? 답은 간단했어요. 그들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으로 이 길을 걸었던 겁니다. 생존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학생 한 명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언젠가 미국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힘들겠죠. 미국은 규모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이미 넘어섰어요. 그리고 더 많은 분야에서 따라잡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협력해야죠. 한국에게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들을 경쟁자로만 보면 안 됩니다. 파트너로 봐야 해요. 그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쯤 지나 다시 워싱턴 회의장에 섰습니다. 이번엔 주제가 달랐어요. 동아시아 안보와 한국의 역할이었습니다. 참석자들도 2년 전과는 달랐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보였고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지역 안보의 핵심축입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북한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주고 사례를 설명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있는지,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 상세히 다뤘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속도입니다. 그들은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실행하고 빠르게 결과를 냅니다. 이건 문화적 특성이기도 하고 생존 본능이기도 해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비웃는 사람이 없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중국 학자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이 강해지면 지역 균형이 깨지지 않을까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오히려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한국은 공격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방어적이죠. 그들이 원하는 건 안전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을 스스로 확보하려는 겁니다. 일본 대표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협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렵지만 필요합니다. 두 나라 모두 같은 위협에 직면해 있으니까요.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봐야 할 때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데이비드 클라크를 마주쳤습니다. 2년 전 한국을 조롱했던 그 사람이었죠. 교수님.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2년 전엔 제가 틀렸습니다. 인정합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이제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가 악수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김수진 박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회의가 잘 끝났다고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전했어요. 답장이 빨리 왔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우리 목소리가 전달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 발전할 겁니다. 세계가 인정하든 안 하든요. 그 문장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한다는 것, 그게 한국의 진짜 힘이었어요. 지금 저는 여전히 한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기록하고 세계에 알리고 있죠.
때로는 자문을 해주기도 하고 학생들을 한국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있어요.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우주 기술을 발전시키고 인공지능 무기를 연구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해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립이죠.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한국이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냐고요. 위험하지 않냐고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들에겐 속도가 생존이라고요. 천천히 가는 건 사치라고요. 워싱턴 회의장에서 처음 한국 얘기를 들었을 때가 기억납니다. 사람들이 비웃었고 조롱했죠. 지금은 다릅니다. 존중하고 배우려고 하고 협력하려고 해요. 이게 한국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김수진 박사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가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고 자랑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해요. 하지만 포기한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5천만 명 남짓이고 땅도 좁죠. 하지만 그들이 이룬 건 작지 않아요. 세계 9위 경제, 사위권 방산국, 우주 강국. 이 모든 걸 70년 만에 해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강해지거나 사라지거나. 그 절박함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할 겁니다. 한국이 어떻게 생존을 혁신으로 바꿨는지, 어떻게 약함을 강함으로 바꿨는지 말이죠. 그리고 세계에 말할 겁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요. 그들은 조용하지만 강하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강해질 거라고요. 한국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죠. 2030년 그들이 세운 목표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은 그 목표를 달성할 거예요. 어쩌면 넘어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절대로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